네, 안녕하세요. 이넨스의 김도균 박사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LLM을 넘어선 LLM의 시대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 회사가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라지 액션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관련해서 이제 LLM과 어떻게 다른지, LLM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LLM으로부터 LLM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회사의 LLM 모델로 불리는 액트1, 그리고 액트1이 다른 자동화 웹 에이전트와 어떻게 차별점을 갖고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1번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리테일 쪽 그리고 이커머스 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버티컬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 섹터에서 이제 버티컬 AI 에이전트를 만들기로 한 이유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가 다 온라인 상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에서 모든 데이터의 통신이 일어나고 그런 실제 거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이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현재 경쟁사의 제품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제품을 팔고 있는 다른 판매자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고 광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클로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은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에 의존하거나 크롤러에 의존할 경우에는 이제 확장성에 대한 측면에서 아니면은 그런 인적 자원을 유지 보수하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AI 에이전트로 이제 만들어서 현재 커머스 OS라는 그런 사스 형태의 솔루션 안에 포함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LM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런 LLM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뭐 딥시기라든가 인턴 VR, 쿠엔가 같은 모델이 거의 상용 모델과 필적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지난 6월, 7월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발표됐던 성능이 좋았던 어느 수준 이상이었던 모델이 70건이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LLM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발전 사항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캐셋 온더 맷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맷 부분에다 빈칸을 채워서 AI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칸을 채우려면은 어떤 단어, 어떤 토큰이 나와야 될까를 물어봤을 때 AI가 처음에는 틀리더라도 계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틀린 부분을 학습을 시키면서 맷이라는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사실 빈칸 채우기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됐을 때 LLM이 진정 사람과 같은 지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사실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저께 직접 다시 돌려봤었는데 2018년에 발표된 GPT-1을 기준으로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물어보는 질문을 했을 때 단 하나도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한 케이스가 없었고, 한 문장 내에서의 그 어순이나 그런 거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은 아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서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이제 맞췄으나 끝부분에는 갑자기 이제 비속어를 사용을 하는 이런 예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저 빈칸을 잘 채우는 그런 모델에서 사실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쪽의 성능 향상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또 이런 질문들은 아주 쉽고 명료하고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옛날에 이제 예전에 GPT 같은 그런 랭귀지 모델 학습할 때는 주어진 데이터를 잘 맞추는 문제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었는데, 최근 양상을 보게 되면은 아예 본 적 없는 학습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답변을 잘 합니다. 이건 제 친동생이 이제 또 썼던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수학적인 증명이 많이 들어가 있고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논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GPT와 같은 학습 데이터 안에 아마 안 들어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증명 칸을 지우고 저런 어쌔션, 그런 관련된 제반 정보만 제공을 해주고 실제로 증명을 해달라고 제가 GPT한테 물어봤을 때 3에서 5분 정도에 되는 짧은 시간 사이에 저런 증명 과정들을 답변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거듭 살펴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논리적인 어떤 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증명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도 이제 GPT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견이긴 한데 제 동생이 저런 증명 과정을 2에서 3개월 정도 거의 막그 머리를 싸매면서 고생을 했는데, 현재는 저런 GPT가 상대적으로 좀 더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명료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능 체계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아크1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정답은 뭘까요? 라고 LLM한테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색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색깔이 다음 스테이트로 전이될 때 어떤 식의 규칙을 갖고 전이 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1픽셀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픽셀 사이즈가 달라졌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축약하고 압축하고 추론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중순까지 그러니까 즉 GPT-4가 나왔던 그 무렵쯤만 하더라도 이 태스크의 성공률이 10%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 언저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저 작업 성공률이 거의 100%를 향해서 현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LLM을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사람을 대체하는 두뇌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 논문화하거나 실제로 구현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물론 인기가 많은 게임이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를 제법 훌륭하게 재현해낸 시뮬레이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한 몬스터인 엔더 드래곤으로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몬스터를 잡는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수립하고 뭐 위키라든가 그런 다양한 인터넷의 검색을 수행을 해서 현재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현재 나의 뭐 캐릭터 창이라든가 뭐 인벤토리 같은 그런 주어진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상태를 분석을 하고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 인지하고 그 목적을 수립한 다음에 수행해내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 수행한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행동의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이 된다라면 언젠가는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당연히 LLM도 할 수 있고 하나의 LLM한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다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저 빨간색 블럭들을 하나하나 LLM으로 치환을 하게 돼서 구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저런 복잡한 목적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에 입각해서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한 그런 엠바디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저 모델이 보야저인데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는 에이전트들도 이런 복잡해 보이는 게임들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핵심은 보시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순하면서 태스크를 인지하고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해 파이썬 코드의 형태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기반으로 어떤 실제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여저 같은 에이전트에서는 현재 내 상태의 스크린샷과 그 다음에 나의 기타적인 그런 인바이러먼트 정보들을 인풋 데이터로 놓고 GPT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리즈닝을 주고 그 리즈닝을 바탕으로 현재 당장 내가 해야 될 태스크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줍니다. 저 관련 정보들을 다른 LLM이 받아서 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직접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그런 비슷한 스킬을 시연한 적이 있으면은 그 코드를 가져와서 다시 실행해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LLM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자연어 질문 답변을 넘어서 실제 세계에서 행동할 수 있는 AI를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칭했고 실제로 라지 액션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학술 논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지 액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계에서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다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라지 액션 모델은 그런 액션 제너레이션과 익스큐션이 메인인 모델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AI를 이제 단순히 수동적인 그런 랭귀지 언더스탠딩 모델을 사용을 하지 않고 좀 더 액티브하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라지 액션 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라지 액션 모델은 액트1이라는 기술로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웹 에이전트 쪽에서의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태스크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이제 웹페이지 기반에서 목표를 인식을 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해서 돌아가는 웹 에이전트인데요. 온라인 마인드 투앱이라는 이제 실제 라이브 웹사이트에서의 작업 성공률을 평가하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현재는 이제 7월 당시에는 이제 3등이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모델을 다시 업로드를 해서 평가를 다시 받고 지금 현재는 이제 2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1등은 이제 오픈AI 오퍼레이터지만 저희가 이제 근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퍼레이터나 클로ud 컴퓨터 유즈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 기반의 좌표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HTML 웹페이지를 기준으로 돔 기반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어하는 분야에서는 저희가 가장 성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벡터원이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 일반적인 챗봇은 이제 자연어 질의를 받고 자연어 대답을 뱉어낸다라고 하면은 앱톤 같은 경우에는 웹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받습니다. 스크린샷 데이터는 이제 당연히 받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HTML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인 웹페이지 하나당 용량이 1메가 정도 되고 그 1메가를 보통 그대로 텍스트 형태로 넣었을 때는 토큰 사이즈가 넘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전 처리를 거쳐서 현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이제 돔 엘리먼트로 따로 정리를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 두 가지의 데이터를 웹페이지에 관련된 정보의 인풋 값으로 삼게 되고 그것과 별개로 뭐 사용자의 쿼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액션 히스토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특화된 논리적 같은 그런 컨텍스트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 데이터로 줌으로써 액트1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지식을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리스폰스 값은 자연어 형태로 물론 답변을 하겠지만 그때는 어떤 버튼을 클릭하라, 텍스트를 입력하라, 아니면 스크롤을 수행하라는 액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 액션 데이터를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터에서 그대로 받아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앞에서 제가 마인크래프트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의 LLM으로는 저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당연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양한 LLM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목표를 세우는 이제 플래너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LLM이 있고 그 플래너의 기반으로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그런 이밸루에이션을 하는 LLM이 있고 현재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리플렉션을 생성하는 LLM도 존재합니다. 핵심인 그 코어가 되는 부분은 어쨌거나 액션을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액션 제너레이션 LLM이 핵심이 되고 저런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복잡한 태스크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뭐 오픈AI라든가 이제 클로드라든가 그런 다양한 사용 모델을 기반으로 벤치마크 점수를 등록할 때 사용을 했지만 모든 LLM이 다 같은 모델을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난이도의 경량의 기능이 요구되는 LLM은 다른 오픈소스 모델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렇게 다양한 LLM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에이전트를 액트1이라고 부르고 저 액트1을 저희는 large action 모델이라는 용어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인드투앱에 있는 예시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cboe.com에서 펩텍 섹터에 있는 뭐 가장 많이 등락이 있었던 회사를 가져오라는 명령어인데 이 사이트를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런 사이트이고 사람도 그때 이제 바로 즉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태스크인데 AI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이런 웹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돔 엘리먼츠 같은 요소들을 분석을 한 이후에 인다이스를 클릭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인다이스를 클릭을 하고 유럽기나 인다이스를 클릭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제로 저런 클릭한 액션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레저널 인다이스를 클릭을 하고 웹텍이라는 섹터를 클릭을 한 이후에 이제 여기에 이런 탑 무버스나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클릭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뭐 컨스티튜턴츠에 들어가서 등락폭을 살펴보고 뭐 다음 페이지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런 등락폭을 토대로 이제 탑 무버가 뭐였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인식하는 태스크가 이제 저 태스크인데요.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저희 액터는 이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이 실제 저희 그 액션 수행했던 로그 예시인데 다양한 버튼들을 클릭을 하면서 이제 해당 태스크까지 도달을 했었고 실제로 이 서스 부분의 그 로고들을 보면은 사람과 유사한 그런 문제 해결 추론 기전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인덱스 릴레이티드 페이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인다이세스 링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돔 엘레먼트 기준으로는 51번 인덱스인데 이거를 클릭하면은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대로 수행이 됐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목표 도달할 때까지 계속 현재 상황을 인식을 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목표를 수립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들을 수행한 이후에 그 액션에 대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리플렉션을 수행해서 뭐 반성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런 큰 목표를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사이트인데 IRS 미국의 그 텍스 관련된 사이트에서 어떤 특정 폼을 찾아달라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2년도와 23년도, 21년도 그런 회계 연도에 따른 그 폼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바르게 저걸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같이 공유를 드리면은 여기서 정답은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고 prior year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8843 12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폼이 뜨게 되고 이 폼을 클릭을 하는 게 이 태스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실제 로그를 보면은 앞에 예시에서는 단순히 이제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그런 검색창에서 어떤 검색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검색창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다가 이 해당 텍스트를 입력해야겠다라는 저 아웃풋 값을 주고 저 아웃풋 값이 실제로 그 시뮬레이터가 그걸 직접 저 태스크를 수행을 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 예시를 준비했던 이유는 저희가 물론 이제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비단 저런 파트 이외에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도메인이나 새로운 사이트에도 마찬가지로 액트원이라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액트원이 유일한 자동화 웹 에이전트 기술은 아닙니다. 자동화 웹 에이전트는 사실 저희 외에도 오픈 AI나 클로드나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 아니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으실 텐데 액트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우위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웹 에이전트들이 스크린샷 기반으로 제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 화면을 캡처를 하고 그 스크린샷을 이제 LLM의 인풋 값으로 쓴 다음에 어떤 좌표를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텍스트를 입력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과 완전 똑같은 방식으로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면으로 보이는 스크린샷을 항상 다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내에 전사적으로 저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크린샷 기반으로 했을 때는 모든 직원들의 컴퓨터에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깔아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런 웹페이지 이외에도 사람이 실제로 그 행동하고 있는 모든 관련 로그들이 스크린샷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일부 자동화 웹 에이전트는 저런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을 설치를 하고 그 가상 OS에서 이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만약에 사내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이제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런 버추얼 머신에 호환되는 프로그램만이 저기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크린샷 기반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풀스크린 기준으로 이제 액션을 어떤 수행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 액션을 수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용자가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화면을 축소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갖고 있던 좌표값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웹페이지는 특히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웹페이지가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즉시 제어 감지하고 이제 조정해 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런 실행 시간이 다시 길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그거를 이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걱정될 수 있는 요인은 스크린샷 기반의 제어를 했을 때 뭐 2, 30스텝을 밟게 된다라면은 그 쓰는 비용이 몇백 원에서 천 원, 아니면 많게는 2천 원까지도 이제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 몇백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라면 사실은 사람을 쓰는 게 더 저렴하고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보다 더 잘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생산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좀 허들이 있습니다. 액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돔 기반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엑스패스나 셀렉터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액션을 수행을 하고 그런 액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자가 이제 웹페이지에 대한 그 스크린 크기를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제한적인 권한만 요구되고 탭에서의 그 웹페이지에 대한 그런 내용만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속도가 있는데 저런 엑스패스나 아니면 셀렉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만약에 한 번 실행했던 쿼리를 그대로 재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저런 액션 데이터를 모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동일한 질의가 있었는지 검색을 수행을 하고 루프라고 불리는 저 모듈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액션을 그대로 재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LLM이 이제 안 들어가도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쿼리를 이제 판별하는 그런 그 NER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부분만 LLM이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그 액션을 그대로 재실행하는 부분에서는 LLM을 사용을 하지 않거나 거의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신뢰도 높은 액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트 널리지를 저희는 따로 러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 두 개, CBOE 사이트나 IRS 거버먼트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도 그 사이트를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사이트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딜 가면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람도 잘 못하는 문제고 AI도 다 잘 못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새로운 도메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본 적 없는 사이트, 난이도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액션을 돌리기 그 앞단에 사이트 널리지를 이제 병렬적으로 러닝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그 이넨스 홈페이지에 대한 각 페이지 간의 구조도를 나타낸 부분인데 저걸 사람이 매뉴얼하게 정의하지 않고 저 관계도를 이제 AI 기반으로 서칭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각 페이지에 어떤 기능이 있고 각 페이지에서 어떤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LLM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복잡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미리 인지를 시키고 그런 관련된 컨텍스트를 액트1에 추가적인 컨텍스트로 주입을 함으로써 액트1이 보다 더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러닝을 한다라는 개념이 다른 자동화 웹 에이전트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복 작업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RPA 대체도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해당 파트에 대해서 기업들의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업력이 길어질수록 레거시 시스템이 쌓이게 되고 레거시 시스템의 유지 보수나 아니면 그 레거시 시스템 자체를 같이 갈아엎는 게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RPA 같은 게 만약에 이제 웹 기반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레거시 시스템 내부에 있는 API를 전부 다 알고 있어서 그걸 API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간단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력과 리소스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실제로 사람이 그런 레거시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자동화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PA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현재 RP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한 땀 한 땀 따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 논리지를 먼저 러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질에 맞춘 플로우를 생성을 하고 그 플로우를 저장해 둠으로써 그 이후에 같은 질이나 비슷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자연어 명령어일 필요는 없고 기업의 목적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좋은 점은 레거시 시스템은 이제 UI나 그런 부분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한번 파이프라인을 그렇게 확립을 해놓으면은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머스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LLM과 LAM의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이제 그 상호 배타적인 그러니까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LM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의 그 형식이 자연어기 때문에 커머스 사이트 기반으로 하면은 뭐 챗봇 같은 데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LLM이 들어갈 수 있으나 어떤 액션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옵션을 추가적으로 드랍다운 메뉴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비교하기 칸 들어가서 어떤 메뉴 A, B를 직접 선택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를 UX적인 관점에서 좀 더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 LAM이 챗봇과 더 추가적으로 연동이 돼서 들어가게 된다라면 실제로 단순 질문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변화된 UX적인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용자의 행동이 네, 액션으로 정의된 행동인지. 사용자가 웹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보통 클릭, 아니면 뒤로 가기, 오른쪽 버튼 클릭하기, 텍스트 입력하기, 굉장히 낮은 레벨 액션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액션 레벨부터 이제 아웃풋을 줄 수 있도록 네, 매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최적화를 하면 물론 빨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반복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초기에만 그렇게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액션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몇 초 아니면 몇십 초 이내에 반복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돔 기반 제어로 권한 요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저희가 POC를 했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챗봇이 있었고 단순히 질의응답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액션을 이제 받기를 원했었는데 그 홈페이지 내부에 그 액션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그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모듈을 추가적으로 넣어놓고 저희가 관련 액션 데이터를 주면은 그 홈페이지 내부에서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수행을 해서 액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픈 소스로 만들어야지 이제 보안 이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될 때 온프레미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 기준으로는 사실 온프레미스로 하게 될 때 이제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고 오픈소스 모델의 성능이 그 당시에는 상용 모델과 성능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오픈소스 모델도 저런 태스크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의 하락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튜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그런 보안 이슈 없이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모델은 GPT와 엔스로피 클로우드를 이제 섞어서 쓰고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온프레미스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했던 모델은 쿠행 기반의 모델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개의 작업 요청을 모아서 한 번에 요청해도 되나요?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작동 방식은 원격 서버 내에 다중의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여러 개의 작업이 들어왔을 때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액트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크롤러랑 어떤 게 다른지를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목표는 같더라도 중간에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의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는 쿨러를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을 클릭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내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정보를 사람이 직접 다 타이핑을 하고 그걸 이제 코드화해야 됩니다. 한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이트가 뭐 10개, 100개, 1000개로 늘어나고 각 사이트에서 담당해야 되는 태스크가 뭐 1개, 5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스케일러빌리티를 키우는 게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만들어놨던 클롤러도 뭐 패스 등이 바뀌어가지고 반복 실행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일러빌리티적인 이슈가 발생하는데 액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모든 태스크를 다 100% 당장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코딩 작업 없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런 관련된 액션 데이터를 저장한 이후에 다시 재사용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렬적으로 많은 사이트나 많은 태스크를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턴 상용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액턴을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사스가 메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서 원하는 태스크는 결과적으로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웹상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과정, 그 분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 그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 가지에서 저희는 이제 액트원을 여러 파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데이터 수집 쪽에서나 아니면 센싱 쪽 그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외부적으로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B2C에 맞는 기능이나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B2B가 메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액트원을 그렇게 뭐 일반적인 그런 오퍼레이터나 컴퓨터 유저 같은 이제 엔드 유저를 위한 사용할 서비스는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제 임팩트가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